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는 둘 다 공통적으로 법률 행위는 성립했지만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경우죠. 그럼 원칙이 무효죠. 근데 우리 민법은 뭐 차고나 사기강박처럼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놨죠. 그렇게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모아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질 것인가 이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무효. 법률이가 성립했으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처음부터. 자, 법률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즉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죠. 무효의 종류를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첫째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되죠.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너도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 절대적 무효. 주장할 수 없냐? 이게 상대적 무효고요.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 무효가 두 개가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 두 개가 상대적 무효죠. 이렇게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일단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구별해야 되죠.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의 전체가 무효죠. 반면에 일부 무효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땅과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매매 중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 이게 일부 무효죠. 자, 이럴 때 민법 137조에서는 원칙이 전부 무효 이렇게 났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도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 두 가지 요건 가분적이고 다른 말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무효인 부분의 계약과 아닌 부분의 계약을 따로 할 수 있는가? 건물 매매 따로, 토지 매매 따로 할 수 있는가? 건물만 매매할 수 있는가? 토지만 매매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걸 분할 가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갑과 을이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까? 토지 매매를 하지 않고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까? 그렇다. 이런 경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이게 가상적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처리하겠다. 요렇게 처리하겠다. 자,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인데요.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무권대리 무효죠? 그런데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전 거래 무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됩니다. 갑이 을에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정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지금 시험에 합격하면 유효가 됩니다.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겠다. 시기가 붙어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그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라든가 허가전 거래 행위라든가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든가 시기가 붙어 있는 행위들이 바로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각각 추인을 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네 가지가 있고요. 요거 봤죠? 요거 보면 되고요. 두 개 부관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전 거래. 요거 따로 봐야 되죠. 판례를. 129페이지에 보면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양가로변의 유동종 무효의 뜻이 있고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까지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무효지만 허가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이 허가가 당연히 특별유효 요건이고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 일단 허가 없이 거래했으니까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거래 후 허가 전. 여기 유동적 무효가 된다. 요 상태의 법률 관계가 뭐가 있는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거래 후 허가 전. 한 장을 넘기면 판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첫째, 거래 계약상 법률 관계라고 해서 유동적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지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대금 청구 못하고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따라서 설령 대금 따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계약 위반 즉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가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따위는 못한다. 3번 4번 묶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4번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5번 귀책 사유 있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놈이냐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 맘대로 철회를 해버려요.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철회한 사람도 확정적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 대신 을에게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더라. 예를 들어 갑과를 거래할 당시 갑이 만취 있었다. 또는 사기라 강박이 있었다. 그럼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렇다.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동그라미 7번. 미등기 전매 절대로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보고 확정적 무효가 된다. 오른쪽.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생긴다.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요. 신의칙상 의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1번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 이렇게. 그걸 소구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둘 수도 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배상한다. 1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렇게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둘 수도 있다. 그러나 4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는 아니더라. 다시 말해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5번 유동적 무효 상태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의무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정도 일단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체크해드린 건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불허가 처분.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옆으로 화살표를 딱 펴셔서 두 개 쓰시라 그랬죠. 하나가 앞에서 봤던 미등기 전매, 또 하나가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해요. 근데 허가를 안 받으려고 이걸 감추어. 마치 뭐 한 것처럼 꾸며. 증여를 한 것처럼 꾸며요. 이때 증여도 무효고 거래도 무효고 허가 배제 잠탈의 목적이니까 두 개를 기억하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목적의 계약. 이 두 개. 미등기 전매 행위하고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합쳐갖고 기억.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일 경우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확정적 무효. 동그라미 4번. 허가를 받기 전 정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다고 돼 있죠. 자, 이 정조건이 뭐냐? 정조건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치시고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자. 이 땅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땅이 농지였는데 토지거래를 허가받기 전에 이거부터 받자 그랬어요. 이거를 받아야 계약은 유효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불성취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게 동그라미 4번. 그 정조건이 바로 농지 전용 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4번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세 개가 있죠. 니은의 세 번째 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니은의 세 번째 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지만 재지정하지 않았거나.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았거나. 세 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기억해달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전 거래 행위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한 장을 넘기면 일부 무효 137조가 있네요. 의가 있고요. 오른쪽 일부 무효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동그라미 1번의 분할 가능성과 동그라미 2번의 가상적 의사. 그 두 가지 기억해달라. 됐죠? 여기까지가 무효행위의 종료 이렇게 되겠죠. 자, 무효의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한 후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자 부당이득 반환. 그죠? 그런데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 무효인 행위의 재생이라고 해서 무효인 행위를 되살리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가 139조 무효행위의 추임, 또 하나가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무효행위의 전환은 각과 을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야. 그런데 이게 다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이럴 때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 그러면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거.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조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38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것.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 다른 행위, 즉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 요렇게 부릅니다. 뭐 그 정도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다음 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건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죠. 무효인 범죄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 대표적으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단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의 경우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한 경우 새로운 행위로 본다. 요게 무효행위 추인이다. 그래서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에 대하여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죠. 그 상태에서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7월 10일 날 새로 계약을 한 거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다. 다시 말해서 무효인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 자체가 유효로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본다. 그리고 등기를 재활용하게 된다.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그래서 이 등기는 1월 10일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을은 7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39조 조문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양가로 2번 요건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당연히 무효임을 알고 추인. 오른쪽 효과에 동그라미 1번에 비소급효. 즉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본다. 그래서 니은 보통 부동산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등기 무효인 걸 유용하게 되고 그 등기를 유용했을 때 그때부터 유효하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4번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아까 봤죠?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을이 대리행위로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이게 무권대리죠. 또는 갑으로 행세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내 거다라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 두 개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권리자가 추인을 하고 싶어. 근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추인 규정을 유추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추인이 두 개죠. 무권대리 추인과 지금 본 무효행위 추인. 이걸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느냐 무효행위 추인을 유추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다르죠.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요. 무효행위 추인을 유추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게 됩니다.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 기억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한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무권대리 추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자, 다음 페이지 예제를 보세요.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나와요. 3번 보세요. 통정한 허위의 매매,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무효행위 추인이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무효예요. 간단해요, 무효는. 자, 반면에 취소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취소가. 예외적인 거죠.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근데 유효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무효여야 되죠. 근데 이건 예외예요. 유효예요. 다만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 취소를 안 하면 그냥 유효인 상태예요. 이때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요거를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한다. 자, 이때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당사자 약정으로는 취소 못합니다. 야, 우리 이런 경우 취소하기로 하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취소 사유는 딱 법에서 정해놨어요. 행위 당시 제한 능력자의 행위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딱 요 경우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취소 사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 아무나 취소 못하죠.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아무나 취소 못한다. 여기서 조심할 거 첫째,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부모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 필요 없다. 단독 취소권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를 한 후에 그 취소를 부모 동의 없이 취소했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양가로 1번. 그 다음 대리인. 이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이 있는 반면에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소에 대해서 따로 수권을 해야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있고 특정 승계인이 있겠죠. 요놈들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 될 거예요. 취소권이 있습니다. 자, 특정 승계인이 문제인데 특정 승계인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취소를 하기 전에 다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때 병,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걸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을이 귀찮게 하니까. 에? 병한테 찾아와서 왜 네가 샀냐 뭐 귀찮게 하니까. 병이 아이씨 갑하고 너하고 그냥 나 취소해버릴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요게 취소권자다. 당연히 여기 보세요. 취소권자의 상대방. 얘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얘는 없죠 당연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취소권자의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X. 제착사강 대승까지만 취소권자죠. 그죠? 자, 누구에게 취소해야 되는가? 상대방. 당연히 갑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죠. 그죠?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을이 사기쳤을 때 갑은 을과의 계약을 을한테 취소한다고 해야 되죠. 병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즉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직접 상대방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이땐 부득 포괄승계인에게 해야 되죠. 누구? 상속인에게. 그런데 갑은 을의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지를 먼저 확정해야 되죠. 142조.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라. 취소의 상대방 확정됐다라는 142조가 왜 만들어졌을까? 포괄승계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하러 갔는데 을이 사망을 했다면 갑은 을의 상속인에게 취소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를 일단 모르니까 상속인이 누군지를 찾아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하라. 이게 142조의 취지입니다. 요거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취소의 상대방. 자, 그 다음 취소권이 생겼어. 첫째,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 다시 말해서 취소권은 권리다. 권리, 의무가 아니라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다. 만약에 취소한다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일방적 권리를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 한다. 분류식이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 구두로 취소한다라고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서류를 보내도 되고 분류식이다. 네 번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사기를 쳤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을이 땅 넘겨 그랬을 때 갑이 거절을 해버린다. 너 사기쳤지 않냐 이 자식아. 이 거절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 갑이 을과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한 상태에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더라. 갑이 을에게 건네준 걸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취소를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이미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취소권 행사죠. 그래서 139페이지 취소권자가 있고 밑에 행사 방법에 단독행위고 분류식 행위며 다음 페이지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의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3번에 느닷없이 일부 취소가 나왔습니다. 일부 취소가 뭐예요?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원칙 전부 취소죠. 단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분할 가능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과 을이 무슨 계약을 했고요.
플러스 특약을 했는데 요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는가? 자, 특약만 취소하려면 분할 가능해야 되죠. 그런데 계약과 특약은 분할할 수 있어요? 계약은 안 하고 특약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분할이 불가능해요. 그 말은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 동그라미 이번 바로 위에 특약만 기망에 한 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부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 분할 가능성 플러스 가상적 의사. 그런데 특약은 분할할 수 없으니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 취소를 했어요. 효과.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자, 여기서 두 갈래로 가죠. 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 절대적 취소와 대항할 수 없는 취소, 상대적 취소로 갑니다. 절대적 취소는 뭐냐? 제한 능력 취소. 상대적 취소는 차고 사기 강박이 한 취소. 여기 상대적 취소. 그리고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 두 번째. 취소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 그때 그 반환 범위. 원칙이 선이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반환. 악의라면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반환. 그런데 특칙이 우리 시험법입니다. 어떤 경우?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반환해라. 선악을 묻지 않고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노트북을 100만 원을 받고 팔아쳐먹었다. 부모가 계약을 취소했다. 어른 노트북을 돌려줘야 되고 갑은 1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갑은 선악을 묻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선악 묻지 않고. 두 번째, 어디다 썼냐? 생활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다. 반환해라. 유흥비로 썼다. 현존 이익이 아니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죠. 헷갈리면 안 돼요. 생활비로 썼다. 돈이 세이브가 됐을 테니까 현존 이익이다. 반환해라. 유흥비는 이거 없었더만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걸 쓴 건 현존 이익이 아니다. 반환해라. 그런데 세 번째, 법원은 계약이 취소됐을 때 을이 소송을 제기한다. 갑 이 자식이 돈 안 줘요. 그럼 법원은 물어봅니다. 너 100만 원 받아서 어디다 썼어? 갑이 대답하겠죠. 유흥비로 다 썼는데요 라고 주장했으니 증명해라. 현존 이익이 없음을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해라. 이렇게 입증 책임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141페이지 보면 141조가 있죠. 조문과 페이지가 똑같네. 예. 처음부터 무효 잊지 마시고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반환해라.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로 나눠져 있고요. 양가로 2번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특칙을 기억하자. 기억, 니은, 디귿. 그죠? 기억, 니은, 디귿.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취소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제한 능력자 행위, 부모 동의받지 않은 미성년자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부르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라 그랬어요. 근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걸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효는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퀄 유동적 유효 이렇게 됩니다. 유동적 유효. 그 유동적 유효인 행위를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걸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취소 못하죠.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세 가지. 첫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걸 추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란, 자, 미성년자 생각해 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성년자가 된 후에 나 취소 안 할래 라고 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라 한다 이렇게. 그죠? 따라서 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인데 단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라는 제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애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또 하나,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런데 부모는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이런 예외가 있게 되고요. 특히 요게 잘 나오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143조, 144조. 143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 못한다. 왜?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144조 1항에서는 단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 그런데 이 항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3조와 144조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입니다. 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모르면 포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것. 나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이런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임의 추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의가 있습니다. 추인권자 143조 1항, 제한 144조 1항, 예외 2항.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즉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것 이렇게 되죠. 3번 취소권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 따라서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 됩니다. 두 번째 법정 추인. 145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땅을 1억에 매매한 상태에서 성년자가 됐어. 취소 원인이, 즉 미성년이라는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갑이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6가지 중에 하나. 첫째, 갑이 이렇게 땅을 넘겨 이행, 대금을 수령해 이행을 하거나 받거나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자,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땅을 넘기고 돈을 받았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에게 돈 내놔 대금을 청구해 이행의 청구. 당연히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세 번째,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을 만나가지고 대금을 1억 5천으로 변경을 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네 번째,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에게 대금 1억을 청구했더니 을이 3달 뒤에 주겠대. 야, 갑이 나 못 믿겠다. 담보를 내놔라. 담보 제공.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요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거를 통하여 취득한 권리, 뭐가 있을까요? 대금 청구권. 그 권리를 양도해. 자, 그 갑의 대금 청구권은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소멸해버리죠. 근데 그걸 양도했어. 그럼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갑이 을에게 돈 내놔. 을이 3달 뒤에 줄게. 갑이 담보를 내놔. 그래서 담보를 제공했어, 얘가 건물을. 3달 뒤에 돈을 안 줘. 갑이 경매를 넣어버려. 돈을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죠. 이것도 추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은 채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추인한 것으로, 즉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뭐라 하나? 법정 추인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조심할 거 2개. 첫째, 이행의 청구와 양도, 요 두 놈은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즉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말이죠. 상대방이 갑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갑의 취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이거 잊지 말자. 또 하나, 아까 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할 뿐, 갑이 다이렉트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갑의 행동을 보고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봐줄 뿐, 직접적으로 갑이 취소권을 포기한 건 아니니까 요 경우에 갑이 요런 행위할 때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말이죠. 조금 다르죠. 이런 걸 법정 추인한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당연히 3년, 10년은 암기하셔야 되고요.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또 언제부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켜놓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고 나온 적이 있고요.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10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자, 이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추인 가능 시점을 말하는데 언제를 말할까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말하겠죠. 아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3년과 10년은 형성권 행사기간이죠.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제척기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 첫째가 중단정지가 없어요. 제척기간은 시간이 흘러가다가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 법이 없어요. 소멸시효 기간이란 건 중단정지가 있는데 제척기간이란 건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하나, 그 기간의 도과 여부, 즉 3년, 10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라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43페이지 법정추인 있죠. 145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의 세 줄. 요건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니은 이행의 청구의 두 번째 줄.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권리 양도도 두 번째 줄. 상대방의 권리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히 밑에도 두 번째 줄. 이거 보세요. 갑이요. 여기 보세요. 갑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이건 법정 추인 아니겠죠. 또 하나, 등기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거를 양도해. 이것도 법정 추인이 아니죠. 취소하면 생기는 권리, 그걸 양도한 것은 당연히 법정 추인이 아닐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게 법정 추인이고요. 취소를 하면 생기는 권리, 대표적인 게 뭐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그걸 양도한 것은 당연히 법정 추인이 아닐 겁니다. 그 미음에 있지요. 자, 됐고요. 효과를 보면 역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있죠. 145조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 2번과 판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가 됩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부관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148페이지. 일단 부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47조부터 155조, 184조까지 조문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판례, 기본이 되는 판례 결론을 꼭 몇 가지 체크해 드리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관은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먼저 부관이 뭐고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관은요, 법률 행위에 부과된 약관을 줄인 말인데요. 법률 행위에 부관이라는 놈이 붙어 있으면요, 이 부관에 의하여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범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게 부관이에요. 그리고 이 부관은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이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사자가 부과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라 그래야 유효다. 이건 법이 요구하는 거죠. 이런 건 부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는 법률행위 성립과는 상관이 없이 효력을 좌우한다는 거, 장래 사실이라는 거, 당사자가 부과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갑이 을에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증여하겠다. 이때 을이 33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증여라는 범죄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을에게 권리가 생기게 돼요. 그죠? 시험에 합격하여 권리가 생겨요. 효력 발생. 갑이 을에게 다달이 학원비를 증여하되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겠죠.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줄 테니 독립해라 했을 때 역시 을이 성년이 되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갑이 미성년 을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증여하되 성년이 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단 말이죠. 요런 걸 부관이라 하자, 요런 거. 33회 시험 합격이나 성년이 되는 걸 부관이라 하는데 33회 시험 합격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런 걸 조건이라 하고 확실한 걸 기한이라 하고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 하고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 하고 이렇게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범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 하고 소멸하면 해제 조건이라 하고 기한이 도래서 효력이 생기면 시기라 하고 소멸하면 종기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일단 요거는 기본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조건과 기한을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